2015년 3월 2일 불가리아 흑해 연안 휴양 도시인 프리모르스코 인근 키트카 지역에서 두 명의 관광객이 하이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이 돌 사이에 숨겨진 부패한 유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관들이 도착해 확인해 보니 인간의 몸통과 다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나머지 유해를 찾아보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그러나 기상 악화로 결국 수색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틀 후인 3월 4일 수색이 재개되었고 수사관들은 아래턱이 없는 두개골, 머리카락 뭉치, 일부 뼈 등을 발견합니다. 발견된 모든 유해는 45분 거리에 위치한 의과대학의 법의학과로 이송되었습니다. 시신은 비바람에 노출되었고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시관은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두개골은 야생동물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고 유해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죠. 검시관은 멧돼지가 유해를 훼손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시신은 2일에서 3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았고 검시관은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산책하던 중 사냥꾼의 총에 맞아 사망했을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하지만 시신에서 총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설은 조용히 배제되었습니다. 발견된 유해가 살해당했든 아니든 경찰은 신원을 밝혀내야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리모르스코는 관광 도시였지만 2월 말과 3월 초는 비성수기였기 때문에 소수의 관광객들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을 찾았던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을 통해 조사를 이어나갔는데 실종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고 지역 호텔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후 면밀한 부검 결과 부검인은 그녀를 3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으로 보았고 키는 약 170cm의 갈색 머리였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계속해서 유해가 발견된 숲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추가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녀의 옷은 값비싼 브랜드였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관광객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회수된 옷에서 DNA 샘플을 추출해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유해가 발견된 지 18일이 지난 3월 20일 두 명의 조류학자가 프리모르스코에서부터 442km 떨어진 곳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불과 2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돌리파사렐 외곽에서 조류 개체수를 관찰하고 있었죠. 그들은 조사를 이어가면서 이스카르 강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그들 중 한 명이 커다란 녹색 여행 가방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그 여행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신은 파란색 수건으로 쌓여 있었고 벌거벗은 채 태아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고 아이는 4살에서 6살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키는 112cm였고 머리카락색은 갈색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와 밀폐된 여행 가방 덕분에 아이의 시신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3일에서 4일 전에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년의 몸에서 구타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다리와 머리에 여러 혈종이 있었으며 입을 막아 질식시킨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학대는 소년이 살해되기 직전에 가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이스카르 강다리 위에서 그 여행 가방을 던졌거나 다른 곳에서 던져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년을 부검한 결과 경찰이 처음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검인은 소년이 30일에서 60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당시 아이가 알코올 때문에 범인에게 저항할 수 없던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아이가 사망한 시점에 비슷한 또래 아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제 경찰에게는 두 가지 가설만 남게 되었고 첫 번째는 아이가 가족에게 살해당해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이가 불가리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난민이거나 인신매매로 불가리아로 넘어왔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죠.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된 수건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것이 아닌 타인의 채모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샤워 후 그 수건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죠.
발견된 채모에서 DNA를 추출해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에 대조해 보았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소년을 알아보기를 바라며 소년의 얼굴을 복원해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발견된 가방도 공개해 누군가 이 가방을 사용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행 가방은 샘소나이트 브랜드였으며 안타깝게도 범인의 지문이나 DNA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그 가방의 제조 및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로 결정합니다. 추적 끝에 그 가방이 벨기에에서 제작되었고 2014년 2월 러시아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범인이나 아이가 러시아인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불가리아 경찰은 러시아 측에 연락하여 자국민 중 아이와 연락이 끊긴 사람이 있는지, 불가리아에 거주하거나 방문 중인 사람이 있는지 문의했죠. 러시아 경찰은 안나와 그녀의 아들 니키타가 불가리아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알렸고, 또한 안나가 그 여행 가방을 구매한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안나가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날은 2015년 2월 초였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두 사람의 DNA 샘플과 치과 진료 기록을 불가리아 경찰에 보냈고 3월 30일 안나의 DNA는 프리모르스코 관광지에서 발견된 유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니키타의 DNA와 치과 기록을 통해 이스카르 강에서 발견된 가방의 아이는 니키타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각각 28일과 10일 만에 마침내 여성과 아이의 신원을 밝혀낸 것입니다. 안나의 사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아들처럼 안나 역시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는 러시아 국민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법에 따라 러시아 당국은 이제 자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안나와 니키타의 대부분의 배경을 수집한 것은 러시아 경찰이었죠. 안나는 1979년 러시아 페름 지방의 솔리캄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름 국립연구대학교에서 법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대학 시절에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첫 번째 남편을 만나 학업을 마치는 동안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사했지만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일자리를 찾아 주기적으로 페름으로 돌아왔었죠. 2004년 안나는 페름 지역 행정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결혼 3년 후 그녀와 남편은 이혼했습니다. 2008년 안나는 두 번째 남편을 만났고 그는 안나보다 22살 많았으며 부유하고 존경받는 의사였습니다. 안나와 남편은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불가리아에도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2010년이 되었고 부부 사이에서 마침내 니키타가 태어났습니다. 안나는 아들을 매우 사랑했고 깊은 애정을 쏟아부었죠. 불행히도 니키타는 병을 앓고 태어났고 제대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부부는 아이를 재활 전문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4월 안나는 사회복지사의 일을 그만두었고 1년 후 그녀와 남편과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안나는 아이에게 유럽식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 러시아를 떠나고 싶었죠. 두 사람은 결국 2014년 6월 16일에 이혼했고 2014년 말 안나는 니키타와 함께 불가리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안나와 니키타가 불가리아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한 불가리아 경찰은 안나의 아파트로 향해 이웃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나갔고 이웃들은 안나가 직업이 없으며 일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은 니키타를 거의 보지 못했었습니다. 이웃들은 니키타가 다른 아이들과 밖에서 노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일부 이웃들은 그녀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경찰은 소피아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를 수색했고 집안은 아이의 장난감과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문이 부서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외에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가면서 경찰은 게르만이라는 남성이 수상하다고 판단합니다. 게르만은 안나와 니키타가 머물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주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러시아인이었고 안나가 발견된 지역인 프리모르스코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2015년 2월 10일에 러시아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는 불가리아 경찰과 언론의 답변을 무시하고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만 답변하기로 결정합니다. 러시아 언론의 게르만은 안나와 니키타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녀가 35세 전후의 남성과 함께 있었고 그 남성의 이름이 파샤라고 알렸습니다. 2월 7일에 게르만은
안나와 니키타가 파샤의 아우디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나와 파샤가 연인이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를 제외한 이웃 누구도 그날 아우디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겉보기에 파샤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경찰은 점점 그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는 안나가 머물고 있던 아파트의 주인이었고 안나의 시신이 발견된 프리모르스코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러시아로 돌아간 상태였죠. 그는 러시아에 남기로 결정했고 불가리아로 돌아와 조사받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가리아 경찰은 러시아 경찰에 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1964년 5월 11일 페름에서 태어난 게르만은 군을 제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소련이 해체되자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했지만 곧 사업 확장을 모색했고 그 결과 지오라인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후 불가리아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불가리아에서 그는 부동산 몇 채를 매입하고 전직 승무원을 만났는데 이후 그녀와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게르만은 자신의 아내를 대표이사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이 되자 게르만의 결혼 생활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부부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죠. 게르만은 아내에게 준 직책 때문에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함께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2012년 안나의 두 번째 남편은 우연히 게르만이 홍보하는 부동산 광고를 보게 됩니다. 광고에 흥미를 느낀 그는 게르만에게 먼저 연락했고 2012년 말 게르만은 안나 부부를 초대하게 됩니다. 안나의 남편은 게르만이 언급한 아파트 단지 개발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이후 2년 동안 안나의 남편은 게르만의 다양한 부동산 및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례로 게르만은 안나의 남편에게 20채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을 제안했고 그때 안나의 남편은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었습니다. 게르만은 이미 정부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지방정부는 건축 허가를 발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2014년까지 안나의 남편은 게르만에게 계속해서 투자했고 그로 인해 그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중반부터 안나와 남편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이는 게르만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 안나의 남편이 자신의 돈을 투자했지만 안나가 부동산의 법적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때부터 안나의 남편은 게르만의 계략을 눈치채고 여러 사업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증거나 서류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안나 역시 게르만에게 실제로 자금을 사용했다는 증거와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게르만은 항상 나중에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나는 니키타에게 수준 높은 유럽식 교육과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불가리아로 데려가고 싶었고 2014년 말 마침내 안나는 니키타와 함께 불가리아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불가리아로 이사할 당시 게르만은 불가리아에 살고 있었고 안나와 니키타가 불가리아에 도착한 것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두 사람이 살 수 있게 마련해 주었죠. 경찰은 게르만에게 불가리아로 돌아올 것을 계속 촉구했고 거의 한 달 후인 4월 말 그는 마침내 불가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게르만은 신문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게르만에게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시행했는데 그의 거의 모든 답변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거나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질문을 회피하려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수건에서 발견된 DNA 샘플과 게르만의 DNA를 비교하기 위해 그의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게르만은 풀려났는데 다행히 그는 탈출하지 않고 불가리아에 머물고 있어 경찰은 은밀하게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기지국 데이터에 따르면 게르만의 휴대폰은 2월 8일에서 10일 사이 프리모르스코와 돌리파사를 두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각각 안나와 니키타가 발견된 곳이었죠. 이러한 증거가 제시되자 게르만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누군가에게 휴대폰을 건넨 것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변명했습니다. 도로변 CCTV 영상을 통해 그의 차량이 두 곳에서 포착되었고 따라서 그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차량도 그곳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5월 7일
마침내 수건에서 발견된 DNA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게르만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법의학자는 게르만의 DNA가 아닐 확률이 38경분의 1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 그렇게 게르만은 체포되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범인임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전개 과정에 대해 추측할 수밖에 없었죠. 경찰과 검찰이 추정한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2015년 1월 말과 2월 초, 안나는 게르만에게 전 남편의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며 실제 서류들을 요구했습니다. 게르만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말을 돌렸지만 안나는 눈치채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안나는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하여 자신이 직접 부동산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며 게르만에게 말했습니다. 게르만은 자신의 사기 행각이 드러날 것이 두려웠고 결국 안나와 그녀의 아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게르만은 안나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휴양 도시인 프리모르스코에서 머리를 식히자고 제안합니다. 2월 초였기에 여름 휴양 도시에 가는 것은 꽤 이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전에도 안나를 프리모르스코에 데려간 적이 있었고 앞서 언급했듯이 그곳에 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안나는 의심하지 못한 채 그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2월 8일 오전 7시 1분, 세 사람은 프리모르스코에 도착했습니다. 휴대폰 데이터에 따르면 게르만은 프리모르스코에 49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50분, 이제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니키타뿐이었습니다. 게르만이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모르스코에서 49분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살해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는 안나의 시신을 숲해버렸고 이후 야생 동물로 인해 훼손된 것입니다. 경찰은 휴대폰 위치를 통해 게르만과 니키타가 소피아의 아파트에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니키타의 살해는 다음 날인 9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르만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니키타에게 알코올을 주입했고 니키타가 저항할 수 없게 되자 질식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 게르만은 니키타를 여행 가방에 넣었고 돌리 파사렐로 차를 몰아 가방을 던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어 그는 불가리아를 떠나 러시아로 돌아간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게르만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만은 재판 내내 모든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행동했었죠. 그는 갑자기 일어나 판사를 모욕했고 판사가 경고하자 그는 판사에게 지옥에나 가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게르만은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를 향해 체포하라며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게르만은 갑자기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목발을 짚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는 법정에서 이가 빠지고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1월 23일, 이제 게르만은 목발을 사용하지 않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게르만은 침묵을 지켰고 심지어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게르만은 휠체어를 버리고 들것에 실려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판사는 게르만의 행동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게르만에게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명령했죠. 여기에 대해 게르만은 자신의 몸 상태는 의학적으로 알 수 없다며 건강검진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법정에서의 모습과 달리 교도소에서는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체육관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단지 대중에게 동정을 얻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2018년 7월 15일, 법원은 모든 증거의 검토를 마친 후 안나와 니키타를 살해한 혐의로 게르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게르만은 지체 없이 항소했고 2022년 3월 25일 항소심에서 게르만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게르만의 형량이 너무 관대하다며 항소를 이어갔고 놀랍게도 게르만 역시 여전히 형량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게르만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